수익률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낸 기억도 없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본 적도 없는데 30년 뒤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은 잘 만든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갉아먹는 것, 투자 비용의 함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포트폴리오를 조립했습니다. 비중을 정하고 자동으로 채우고 1년에 한두 번만 손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든 바구니에도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1%.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그 1%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용의 함정. 수수료와 보수. 오늘은 비용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게 30년 뒤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이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내가 내고 있는 비용의 종류부터 확인해 볼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상품에서 매일 떼어가는 총보수, 사고 팔 때 내는 매매 수수료, 팔 때 붙는 거래세, 해외 자산을 살 때의 환전 비용,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숨은 비용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건 이 중에 두 번째, 매매 수수료 하나뿐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안 보이는 건 총보수입니다. 펀드나 ETF 같은 상품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매년 일정 비율을 가져갑니다. 중요한 건 이게 청구서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일 아주 조금씩 상품의 순자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낸 기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뺀 다음에 가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1%가 얼마나 클까요? 매달 50만원씩 30년을 넣는다고 해봅시다. 시장이 연 7%를 돌려줬을 때 비용이 없는 경우와 매년 1%를 내는 경우, 두 선은 처음 몇 년간 거의 붙어 있습니다. 5년 차, 10년 차까지도 차이는 작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으로 갈수록 무섭게 벌어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보수가 0.1%일 때와 0.5%, 그리고 1.5%일 때 보수 차이는 고작 1%포인트 남짓입니다. 하지만 30년 뒤 최종 금액은 1억 원 넘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기억할 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비용의 무게는 커집니다. 왜 이렇게 커질까요? 복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리를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만 배웁니다. 하지만 비용도 똑같이 복리로 작동합니다. 오늘 떼인 만원은 그냥 만원이 아니라 30년 동안 불어났을 기회까지 함께 데려갑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정하지만 비용은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은 매매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한번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횟수와 곱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갈아타는 사람과 1년에 한 번만 손보는 사람. 1년이 지나면 낸 비용이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자주 사고 팔수록 비용은 아주 정직하게 늘어납니다. 1년에 한 번, 분기마다, 매달, 매주. 매매가 잦아질수록 비용은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문제는 매매를 많이 한다고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비용은 확실하고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산의 환전 비용입니다. 달러로 바꿀 때,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곧 비용이죠. 여기에 환전 우대율과 해외 거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한 번은 작지만 사고 팔 때마다 매번 환전한다면 이것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의 간격, 호가 차이, 상품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차이, 그리고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 이건 어디에도 수수료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내 수익을 줄입니다. 정리하면 비용은 두 종류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매매 수수료처럼 내역에 찍히는 건 오히려 관리하기 쉽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총보수나 호가 차이처럼 이미 가격 안에 녹아 있어서 내가 인지조차 못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품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넓은 시장을 통째로 담는 핵심 자산일수록 보수는 낮아야 합니다. 특정 테마나 복잡한 전략이 들어간 상품은 보수가 높습니다. 높은 보수를 낼 거라면 그만큼의 값을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새는 돈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상품을 고르기 전에 총보수를 먼저 확인하기. 둘째, 핵심 자산은 넓고 보수가 낮은 것으로. 셋째, 매매 횟수를 줄이기. 넷째, 리밸런싱은 파는 대신 새로 넣는 돈으로 채우기. 다섯째, 절세 계좌를 활용하기. 이 5가지는 시장을 하나도 예측하지 않고도 내 수익률을 올려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수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품은 사고 팔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품이라면 아낀 보수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보수는 첫 번째 기준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관점을 하나만 바꿔볼게요. 시장이 준 수익을 100으로 놓고 거기서 비용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보는 겁니다. 연 7%를 벌었는데 1%를 냈다면 내가 번 것의 약 14%를 비용이 가져간 셈입니다. 수익률이 7에서 6이 됐다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번 돈의 7분의 1을 냈다고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첫째, 수익률만 보고 비용은 보지 않는 것. 둘째,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상품으로 자꾸 갈아타면서 매번 비용을 내는 것. 셋째, 비용이 작다고 무시하는 것. 오늘의 1%는 30년 뒤의 큰 금액입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숫자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수익률과 비용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상품이나 운용사를 추천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을 줄인다고 손실 위험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정하고 비용은 내가 정합니다. 총보수를 먼저 확인하고 핵심은 낮은 비용으로, 매매는 적게, 리밸런싱은 새 돈으로, 계좌는 절세로. 시장을 이기는 건 어렵지만 비용을 줄이는 건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래서 나는 결국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은퇴 자금 목표액을 거꾸로 계산하는 법과 4% 법칙을 파헤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